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결론이 나왔죠.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평의가 길었던 걸까요? 김성원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모두가 중대한 법 위반이다라고 봤는데 만장일치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위헌성이 명백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질서 속에서 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우리 구조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요 쟁점 5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판관들의 결정은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굉장히 간결하고 일치된 의견들을 보였고 어쩌면 이 만장일치 의견에서 특히나 벌어진 5가지 쟁점 이미 피청구인이 한 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재판관들 간의 이견이 거의 없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보다는 이 결정이 앞으로 굉장히 극단적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앞으로의 권력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반대 의견, 별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보충 의견만 나왔고 이 보충 의견도 소추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만 좀 집중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별적 쟁점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은 없었고요. 어찌 보면 절차적인 의미에서 앞으로의 탄핵 소추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증거 법칙을 더 강화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청구인의 12월 3일 이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판단은 굉장히 재판관들 사이에서 큰 이견 없이 빠르게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의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더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의가 왜 오래 가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고민한 것이 이거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결론은 내용을 보면은요,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강론은 결국 5가지 쟁점,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절차적인 요건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자 했는지, 군을 동원해서 봉쇄하고자 했는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또 일부 사법부에 대한 또 체포 지시 등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었는데 이 내용들은 강론이라고 한다면요, 총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총론에 어떻게 구성할지 굉장히 고심을 하여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총론의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는 결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이고요. 민주공화국의 어떤 가치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규범력 있는 무언가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서술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민주공화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설명하듯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이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 선고하는 결정문은 역사적인 결정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출될 이 공화국의 권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수기를 거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결정문의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영식 재판관이 주도를 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세밀하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조를 보면은 네. 논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선고 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보수 재판관, 진보 재판관, 중도 재판관. 그래서 이게 다르지 않겠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는 진보가 있거나 보수가 있거나 혹은 보수만의 원리거나 진보만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결정문에 보면 특히 결론과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칭의를 보면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만큼 상대방이 옳다고 있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존중으로부터 비롯된다. 사실 현재 결정문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상호 존중과 교류와 타협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민주공화국의 권력이라는 것들은 결국 그 민주주의적인 대화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인데 이 국민에는
그 권력을 위임한 사람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있는데 권력자는 어쨌든 여기서 지지자들한테만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라 모두로부터 대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반대파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전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특히나 거기서 무력을 남용해가지고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원리상 허용이 안 된다라는 그것이 총론입니다. 그 총론을 굉장히 치밀하게 썼고요. 그 총론을 바탕으로 보니 나머지 5가지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걸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다 이런 결론들이 쭉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들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공론 자체가 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하기 힘들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할 만하지만 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늘 정치적인 갈등과 긴장이 상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일한 왕의 의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그 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합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했다. 정치적 갈등이 심했다. 정치적 갈등이 심했다. 근데 민주주의는 원래 정치적 갈등이 심한 것이다. 다만 그 정치적 갈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력이 아니라 자의적인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롭게 이 민주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서로가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민주공화국의 자정장치와 그 자정장치에 대한 제도적인 신뢰가 존중하는 한 그것이 전제되는 한 이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정치적인 갈등과 긴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만드는데 가장 최적의 체제라는 그런 설명까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문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결정문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큰 갈등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결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서 또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겠지만은 그 권력은 지지자들과 특정 정파가 위임한 권력이 아니라 대한국민 전체에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 국민 전체의 권력을 위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 전체를 쓰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민주공화국의 권력자들 혹은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시민들이 왜 이런 결정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던지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 갈등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에서 우리가 이 제도 속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제도 속에서 신뢰해야 하는 것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제한 것을 바로 받아들였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해제했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가는 효과적인 무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용기를 내고 또 실제로 이제 군 병력이나 지휘관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속에서 이런 위험들이 결국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왜 국가 권력, 그 중에서도 무력을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이유로 해서 쓰지 못하도록 하냐면요. 한번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고 그 실효성 있는 무력과 강제력과 폭력을 극복하려면 더 큰 폭력 혹은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반대에 있는 딱 한 단어는 폭력입니다. 인류는 계속적으로 늘 갈등해 왔고요. 늘 긴장 관계에 있었고 대부분은 그것은 폭력으로 해결되어 왔습니다. 이 폭력을 그만두고 이 체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자는 게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긴장을 못 참고 이런 정치적인 이견을 못 참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부분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이것을 상당 기간 하지 않고 경고성으로만 하겠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증거상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많이 담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담겼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있을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각각의 목적과 절차적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헌법재판소 같은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관이 여러 증거들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것도 한두 명의 판사가 아니라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하급심을 담당하는 이제 재판부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별도로 다른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사실관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내란죄 사건에 있어서도 지금의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형사재판에서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좀 포함이 된다면 새롭게 증인을 또 불러야 됩니까? 네, 보통 부동의를 하거나 또 여기에서 말하는 피신 조서에는 공범으로서 기소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진술 조서들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경우에 검찰이 증인을 신청하게 돼 있고요. 또 그 증인들이 나오게 되면 증언들이 이루어집니다. 형사 소송은 이제 어쨌든 간에 각각의 전문 법칙이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각 진술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파면이 됐기 때문에 형사소추할 때 이제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재판받을 때. 네, 일단은 지금 이미 기소된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불소추 특권의 예외에 해당되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내란죄였으니까. 상관없는데요. 다만 그 내란죄와 이제 사실상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이제 공소장 명령으로 추가될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 범죄 사실들, 특히나 체포영장 집행에 저지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된 상태이고요. 그 외에 이제 공천 개입이라든지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수사와 기소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직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에서는 퇴거는 해야 되는데 일정 시간까지는 좀 머물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관저라는 것은 대통령직이 있는 사람이 머무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즉각 퇴거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퇴거를 해야 한다는 법률적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사안을 고려해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말미를 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며칠 안에는 이제 이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만약에 이것이 또한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위법의 이슈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헌재 결정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또 8대 0이라는 숫자 자체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찬반의 양로는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모든 재판관들이 동일한 결론을 내는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미 지나간 권력자의 행위에 대한 어떤 평가이자 파면 결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계속 있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기도 합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계속 서로 간의 다툼을 벌이는 것이고 그 다툼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출한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할 부분은 국민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나이기도 하고요. 우리랑 생각이 같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저 존재들까지 같이 국민이라는 것이죠.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우리 진영의 사람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 그래서 이번에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권력자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또 권력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써야 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한테 위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신임에 맞도록 행동해야 하는 게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입에 반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 전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에서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폭력, 무력, 그조차도 국민들이 위험한 권력인데 그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의 하나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과 관련된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